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구성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재구성 시작합니다. 김윤경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디뎠을 무렵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 중 하나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이 빠듯했기에 윤경은 빨리 취업해 집안의 보탬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렇다고 대단한 야망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었다. 대학 시절 윤경은 남들처럼 동아리나 해외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방학마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용돈을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연애도 크게 해볼 기회가 없었다. 주변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나눌 때면 윤경은 난 연애보다 일과 공부가 더 급해라고 웃어넘겼다. 그러나 속으로는 언젠가 내게도 따뜻한 사랑이 찾아올까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윤경은 취업난이 심했던 시기에 어렵사리 무역회사에 들어갔다. 사내에선 초년생이라 업무가 서툴렀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상사들의 신뢰를 천천히 쌓아갔다. 회사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편이라 윤경은 서류 정리부터 해외 바이어 이메일 관리, 회계 보조 업무까지 다양하게 배웠다. 일이 힘들지만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 내 앞길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버텼다. 윤경이 회사에 들어가고 약 6개월쯤 지났을 때 사내 다른 부서 직원들이 함께한 저녁 회식 자리가 있었다. 그곳에서 박민호라는 남자를 처음 알게 됐다. 민호는 회계 부서에서 일했으며 윤경보다 2년 먼저 입사한 선배였다. 사람들이 민호 씨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회계사 공부도 하고 일도 잘한다 는 칭찬을 하는 걸 윤경은 회식 자리에서 종종 들었다. 민호는 외모가 번듯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타입이었다. 윤경이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을 때 민호가 다가와 자연스레 처음 뵙죠? 무역 파트 막내라던데 힘들진 않아요 라며 말을 걸었다. 윤경은 낯을 가리는 편이지만 민호가 워낙 부드러운 어조로 물어주니 금세 대화에 녹아들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민호가 안녕하세요 윤경 씨 오늘도 바쁘죠? 라고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넸다. 윤경은 민호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가 가진 성실함과 밝은 면모가 윤경이 지향하던 삶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이차가 2살 정도라 함께 대화하면 공감대가 잘 맞았다. 윤경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편하게 사소한 일상 대화를 나누며 이 사람이 내게 조금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나 라고 의아했다. 사내 연애는 조심스러운 면이 많았지만 윤경과 민호는 오랜 망설임 끝에 사적으로 만나는 걸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지하철역까지 걸으며 하루 일과를 주고받거나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둘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연애 중입니다 라고 선언한 건 아니었으나 주변에서도 은근히 눈치채는 분위기였다. 민호는 사실 나도 집이 어렵고 한 푼 더 벌기 위해 야근도 자주 한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윤경은 그런 고백을 듣고 안쓰럽고 동시에 친밀감을 느꼈다. 나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셔서 나만의 안정된 터전을 만들고 싶어라며 공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비슷한 태도로 인해 더욱 끌렸다. 연애 1년 정도 흘렀을 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었다. 윤경은 조금 놀랐지만 속으론 이미 결혼을 전제한 감정을 키우고 있었다. 회사 선후배들도 둘이 결혼하면 잘 살겠다는 우스갯소리를 자주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민호가 윤경의 손을 잡고 야경을 보러 간 날 작게나마 반지를 건네며 내가 나중에 더 큰 다이아 반지 사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라고 고백했다. 윤경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서로 아껴주며 살자. 정말 고마워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매우 소박하게 회사 동료와 양가 친지들만 초대했다. 부모님들이 조금 더 성대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예식 비용을 아껴서 집 전세금에 보태겠다고 했다. 손님들도 참 알뜰하게 사네. 요즘 이런 결혼도 괜찮지라고 반응했다. 결혼식 날 윤경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민호는 빌린 턱시도 차림으로 서약을 했다. 서로 진실된 눈빛으로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다고 외웠지만 사실 큰 이벤트 없이 진행된 예식이었다. 윤경은 이렇게 단출해도 우리 둘이 정말 서로에게 진심이라면 되지 않나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결혼 후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빌라보다 조금 나은 조건의 아파트였고 주변 시세가 낮아 전세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인테리어는 허술했지만 윤경과 민호는 손수 커튼을 달고 벽에 작은 액자나 선반을 붙여가며 정을 붙였다. 민호가 조금만 더 버티면 내 월급도 오르고 대출도 갚고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라고 희망을 밝혔다. 윤경은 응, 우리 힘내자. 꼭 그렇게 하자라며 활짝 웃었다. 신혼 초반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으로 가득했다. 결혼 초기 윤경은 매일 아침 민호 도시락을 준비하며 설레었다. 늦잠 자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남편이 즐겁게 도시락을 들고 나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영화를 다운받아 거실에 앉아 둘이 양파링이나 과자 한 봉지 놓고 나눠 먹었다. 친구들이 결혼 생활 어때? 벌써 권태기 온 거 아냐? 라고 농담하면 윤경은 아니 너무 행복해. 민호가 워낙 자상해서 투닥거릴 일도 없어 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민호 역시 회사 동료들 모임에서 우리 아내가 정말 착하고 살림도 잘한다며 허리 굽혀 칭찬했다. 주변은 이 커플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다. 결혼 2년차 윤경이 임신 테스트기에서 2주를 확인했을 때 두 사람은 막연히 기뻤다. 민호는 우리 집안은 아들, 딸 구별 안 해. 건강하면 좋지라고 환영했고 윤경도 우리 아이 생기면 집이 더 밝아질 것 같아 라며 들떴다. 양가 부모님도 손주 본다는 기대감으로 반겼다. 곧 산부인과에서 7주 차 정도다. 태아는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윤경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도 윤경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아기도 윤경이도 힘들지 않게 할게라고 다짐했다. 윤경은 임신 초기 입덧이 심했지만 회사 프로젝트 일정이 겹쳐 휴직이나 퇴사를 바로 결심하기 어려웠다. 민호는 새벽에 일어나 아내에게 미음이나 간단한 식사를 챙겨주려고 노력했다. 둘은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더 잘 지내지 않겠어? 라며 서로 웃었다. 주말엔 베이비 페어나 소아과 세미나를 함께 다니며 초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가 회사에서 맡는 일이 많아져 야근이 잦아졌다. 프로젝트가 커지고 인력이 부족해 민호가 거의 주 3, 4회는 밤 9시에서 10시에 퇴근하거나 새벽까지 이어지는 날도 있었다. 윤경은 배가 불러가는 와중에 혼자 집에 있게 되는 밤이 많아졌다. 당신도 피곤하겠지만 난 가끔 외로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함께여야 하는데 라고 속마음을 비쳤지만 민호는 어쩔 수 없잖아. 회사가 빡빡하다며 미안해했다. 민호가 늦게 귀가하니 윤경은 혼자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남편과의 대화 시간이 매우 짧아졌다. 윤경이 주말에 우리 이번 주말은 부모교실 가보자라고 해도 민호는 주말 출근해야 해서 힘들어라고 거절했다. 윤경은 남편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함이 쌓였다. 윤경이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자 당분간 회사에 복귀할 여유가 없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집 안에만 있고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었다. 윤경은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민호가 한 번도 함께 병원 동행을 못한 걸 떠올리며 살짝 삐쳤지만 그래도 남편이 월급을 벌어오니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아이가 한두 달 지나자 윤경은 비몽사몽이었다. 수유, 기저귀 교체, 아이가 밤낮 없이 울어대서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다. 민호가 주말에도 회사 간다며 사라지면 그녀는 속으로 나만 집에 갇혀있는 느낌이라며 외로움을 느꼈다. 모처럼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해도 민호는 피곤해, 쉴래라거나 회사 얘긴 복잡해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윤경은 육아 에피소드나 아이의 예쁜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공감하고 싶다고 노력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가끔 내일 또 야근이야. 미안이라는 말만 반복되니 윤경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어느 날 윤경이 우연히 남편 민호의 자동차 조수석에서 낯선 여성용 머리끈을 발견했다. 윤경이 이게 뭐야? 라고 하니 민호는 회사 차량이 모자라 내 차로 동료 태워준 거다라고 변명했다. 윤경은 애써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이 자꾸
회식 있다, 부서 모임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너무 잦았다. 그날 밤 민호가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두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오빠, 이번 주말은 어디서 만나? 라는 메시지가 미리 보기로 떴다. 윤경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번에도 비슷한 메시지 알림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윤경이 휴대폰을 들여다보자 잠금 화면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었지만 오빠라는 호칭이 신경 쓰였다. 민호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윤경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보여주며 누구? 왜 오빠라 불러? 라고 따졌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아, 그거 팀 후배가 장난치는 거야. 내가 모쏠이라고 놀리는 중이라서 라고 얼버무렸다. 윤경은 사실 믿기 어려웠지만 굳이 더 묻지 않고 넘어갔다. 그날 밤 윤경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민호가 무슨 거짓말을 하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깃들었다. 이후 윤경은 겉으로는 태연히 굴려고 애썼다. 혹여 아이가 눈치라도 챌까봐 최대한 평소처럼 집안일과 육아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텅 빈 공포와 의심이 움츠러들어 있었다. 민호가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윤경은 차마 아무 말을 못 꺼냈다. 혹시 남편의 말대로 직장 동료가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다. 그러나 민호가 현관문을 나설 때 윤경이 가볍게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 라고 묻자 남편이 눈을 피하며 아마 늦을 거야. 주말까지 계속 바빠 라고 답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목소리에 죄의식인지 피로감인지 모를 떨림이 섞여 있는 듯했다. 윤경은 계속해서 메신저 알림을 곱씹었다. 단순히 장난이라기엔 오빠 주말 어디서 만나? 라는 말 자체가 너무 사적인 뉘앙스가 강했다. 게다가 최근 몇 달간 민호의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극도로 잦아졌다는 사실과도 맞물렸다. 윤경은 몇 번이고 정말 회사 프로젝트가 밤낮 없이 돌아가 라고 물었지만 민호는 몰라 어쩔 수 없잖아 라며 대화를 피했다. 윤경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의심이 커졌으나 아직은 남편을 직접 추궁하긴 두려웠다. 아이가 3살이 넘었고 둘째를 고민할 때가 다가왔는데 이럴 때 혹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혹여나 잘못된 추측이라면 남편과 아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윤경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자 그 뒤로도 여러 이상 징후가 눈에 띄었다. 예컨대 민호가 새로 산 셔츠나 넥타이가 부쩍 많아졌다. 윤경이 왜 한꺼번에 패션을 바꿨어? 라고 물으면 민호는 회사에서 아침 일찍 미팅이 많아서 깔끔하게 보이려는 거지라고 퉁명스레 대답했다. 예전엔 와이셔츠나 넥타이는 윤경과 상의해 세일할 때 구매했는데 이젠 묻지도 않고 혼자 사왔다. 윤경은 혹시 회사가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라도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작업 내용이나 고민을 한 번도 공유하지 않으니 점점 석연치 않았다. 또 한 번은 휴일 아침 민호가 일부러 머리를 정성껏 세팅하고 향수까지 뿌리기에 윤경이 우리 외출 약속도 없는데 어디가? 라고 묻자 남편은 회사에서 비상회에 잡혔다며 문을 나섰다. 윤경이 아이 손을 잡고 베란다에서 몰래 내려다보니 민호는 차에 타기 전 화면을 보며 미소 짓더니 전혀 회사 가는 분위기가 아닌 듯 차를 몰고 사라졌다. 윤경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 은지의 3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윤경은 집에서 조촐하게나마 파티를 열려 준비했는데 민호가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다. 하필이면 그날 오전부터 미팅이 있네 라며 불참 통보를 했다. 윤경이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아이 생일인데 반나절도 빼지 못해 라며 울먹였지만 민호는 내가 싫어서 그러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차갑게 말하고 나갔다. 그날 윤경과 아이 그리고 윤경의 친정엄마만 작은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했다. 아이는 아빠가 없는데도 잘 웃고 놀았지만 윤경은 민호가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아니면 어디 딴 데에 가는 걸까 라는 의심이 극으로 치달았다. 생일 파티 후 윤경은 밤늦도록 휴대폰을 쥐고 남편을 기다렸으나 민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와 아이를 건성건성 쓰다듬고 바로 잠들었다. 며칠 뒤 윤경은 아이를 재우고 거실 정리를 하는데 민호가 또 새벽 1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받지 않고 메시지 답장도 없었다. 윤경은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는 정말 뭔가를 확인해야겠다. 이 결혼이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지 뿌리를 봐야 해. 그날 민호는 새벽 3시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윤경이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냐? 왜 연락도 안 받냐라고 몰아치자 민호는 회식하다가 폰 배터리가 꺼졌어. 왜 그렇게 난리야라고 짜증을 냈다. 그러곤 욕실로 들어갔다. 윤경은 결심했다. 나도 잘못된 짓이라는 걸 알지만 오늘만큼은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야겠어. 민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폰을 열어봤다. 잠금 패턴은 알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엔 운 좋게 패턴이 짧았다. 윤경은 손가락으로 잠금을 풀고 메신저 앱을 열었다. 그곳에는 남편이 회사 동료 제이라고 저장해둔 인물과 나눈 대화가 나왔다. 하지만 방을 열어보니 대화 상대가 민호 오빠 라며 달콤하게 불러대는 내용이 수두룩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우리 다음엔 땡땡 호텔에서 묵자. 주말에 윤경 씨랑 아이는 뭐해? 그 틈에 만날 수 있지. 등등. 윤경이 이걸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텅 비었다. 메시지 내용은 명백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드러냈다.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흔적, 민호가 아이 생일 핑계 댈까봐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 우리 약속 지키자 고한 문장 등. 윤경은 손이 떨려 더 이상 읽기가 어려웠다.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순간 윤경은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내보이며 소리쳤다. 이게 다 뭐야? 민호 씨, 여태까지 거짓말이었어? 회식이고 회사 일이었어? 애 생일날도 다른 여자 만나러 간 거야? 민호는 순간 당황해 손을 허우적댔지만 이미 윤경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윤경은 분노와 절망에 몸을 떨면서 메시지 내용을 읊었다. 이 호텔, 저 모텔, 사랑한다. 주말에 만나자. 다 봤어. 아니. 그건 그냥 장난이야. 장난? 이게 장난 같아? 여기 보라고. 윤경 씨가 애랑 뭐 하는지 보면서 틈을 내자라고 돼 있잖아. 내 이름이 왜 나와? 민호는 더 이상 변명도 안 됐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 일시적인 실수였어.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라고 중얼거렸다. 윤경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몸서리치듯 울음이 터져나오며 가슴이 쪼개질 듯 아팠다. 윤경은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길래 당신이 불륜까지 해 라고 하소연했다. 우리가 아이 낳고 힘들긴 했지만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왜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해? 민호는 별다른 말 없이 침묵했다. 윤경이 울부짖고 소리쳐도 남편은 포기한 사람처럼 미안해만 반복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윤경을 더 미치게 했다. 미안해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1년 가까이 불륜을 즐겨놓고는. 윤경은 속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혼이 무너지는 거구나. 정말 남 일인 줄 알았는데 하고 자조했다. 아이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윤경은 그 모습을 보며 한없이 서러워 눈물만 흘렸다. 같이 웃고 살 줄 알았던 남편이 현실에선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으니 며칠간 집안 공기가 살얼음판이었다. 윤경은 민호에게 그럼 지금 당장 그 여자와 정리하라고 외쳤지만 민호는 회사 동료라 갑자기 끊기 어렵다며 모호하게 넘겼다. 마치 잘못은 인정하지만 아직 헤어질 순 없다는 태도였다. 윤경 입장에선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불륜도 유지하겠다는 말로 들려 분통이 터졌다. 어쩌면 민호는 가정과 불륜을 동시에 놓치지 않으려 욕심내는지도 몰랐다. 윤경이 강경하게 그럼 이혼이냐? 라고 묻자 민호는 눈을 피하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긴 싫다며 뒤로 물러났다. 윤경은 더 황당했다.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은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윤경은 이런 남편의 태도를 보고 가장 절망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난 뭐가 돼버린 거지라는 자괴감에 빠졌다. 한 달 가까이 지나도 민호는 이중 생활을 끝내지 않았다. 윤경은 밤에 잠들기조차 두려웠다. 옆에 누운 남편이 다음 날이면 또 회사 일 핑계를 대고 다른 여자 품에 가 있을지 모른다. 윤경이 집에서 울고불고 해도 민호는 도망치듯 집을 나가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면 울까봐 윤경은 아이 앞에선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골마갔다. 윤경과 민호는 원래 같은 회사였지만 윤경은 출산 후 회사에 복직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 대신 민호는 계속 근무 중. 회사 내에선 은근히 민호가 다른 부서 여사원과 친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윤경이 이런 소문을 지인들에게 전해 듣게 됐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윤경은 언젠가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가정이 불륜 때문에 깨졌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지 하고 불안했다. 설마 남편이 대놓고 불륜 사실을 공표하진 않겠지만
이미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남편이 나도 할 말 없다며 군말 못할 테지. 그러나 회사 사정에 대해선 윤경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 윤경은 어느 날 회사를 다니던 옛 동료를 통해 민호 오빠랑 친하게 지내는 모 부서 후배가 있는데 최근 들어 둘이 야근을 같이 한다더라는 꼬리 소문을 들었다. 윤경은 이름이나 나이 등 구체적 정보를 전해 듣고 심장이 떨렸다. 그 여자는 민호보다 4살 어린 신입이었고 사내 평판이 꽤 깔끔하고 일 잘한다는 평. 윤경은 사진을 본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 여자가 왜 내 남편을 빼앗아가는지 미워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윤경은 남편에게 이제 더는 못 참아. 그 여자와 완전히 헤어지고 각종 연락까지 끊겠다고 공식적으로 보여줘. 아니면 당장 이혼이야 라고 선언했다. 남편이 입을 때려 하자 윤경이 소리 높여 더 이상 구차한 변명도 듣기 싫어 라고 목소리를 깎았다. 아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둘의 말다툼이 격해졌다. 민호는 초조한 듯 한숨을 내쉬며 미안하다고 했잖아. 다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나는 그녀와 끝냈다라는 확실한 증거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윤경은 그 점이 더욱 미칠 지경이었다. 말뿐이잖아. 행동은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자 민호가 짜증스럽게 아, 몰라. 좀 더 시간 좀 주면 안 돼? 라는 말을 던졌다. 윤경은 부서져가는 결혼 생활을 체감하며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최후 통첩 후 민호는 또 며칠간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 결국 윤경이 퇴근 시간대에 전화를 걸었더니 민호는 너랑 싸우기 싫어서 회사 근처에서 지낸다라고 했다. 윤경이 그럼 이혼해. 지금 그 여자랑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울부짖자 민호는 그건 아니야. 근데 난 지금 너랑 같이 있기 힘들어. 라고 중얼거렸다. 사실상 가출을 선언한 셈이었다. 윤경은 그 길로 남편의 물건 몇 개를 박스에 담아 현관에 내놓았다. 당신이 마음 정하든가 말든가 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남편은 그날 밤늦게 집 근처에 들러 박스를 챙겨갔고 이후로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윤경은 이 장면에서 모든 희망이 무너짐을 느꼈다. 이것이 결혼 6년 차 부부의 파국의 서막이었다. 박민호가 결심이라도 한 듯 옷가지를 챙겨나간 뒤 집에는 김윤경과 새 살배기 딸 은지만 남았다. 윤경은 아이를 재우고 난 후 밤늦게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이 거실에서 웃으며 TV를 보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건네줬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꿈만 같았다. 불을 꺼놓은 거실은 칠흑같이 어둡고 윤경은 작은 탁상 등 불빛에 의지한 채 남편이 둔 물건들을 살폈다. 책장엔 민호가 결혼 전 읽던 경영서적과 함께 윤경과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히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 윤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와 아빠 어딨어? 라고 물었다. 보통이면 일찍 출근한 뒤였지만 아이가 전날부터 아빠가 안 들어온 걸 알기 이상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경은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다. 겨우 웃으면서 아빠 회사에서 멀리 출장 갔나 봐. 곧 돌아올지도 몰라 라며 둘러댔다. 아이가 아빠 보고 싶어 라고 칭얼대면 윤경은 응 곧 보게 될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아이에게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이혼이 되면 아이는 아빠 없이 커야 하나? 그렇게 만들 건가? 여러 생각이 뒤엉켜 윤경은 온종일 멍하게 지냈다. 식사도 건너뛰는 날이 많았다. 윤경은 혼자 있을수록 불안이 커졌다. 남편이 퇴근 후에라고 해도 연락하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니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라는 두려움이 치솟았다. 문제는 아이 양육비나 생활비도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예금 통장에는 결혼 생활 중 모았던 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윤경이 회사에 복직하지 못했으니 당장 경제적으로 막막했다. 결국 윤경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부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최소한 대화를 하고 결정해야지 라고 호소하고 싶었다. 윤경은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남편의 회사가 위치한 빌딩 1층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렸다. 오후 6시가 되자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퇴근하기 시작했다. 윤경은 민호를 본다면 어떻게 말을 꺼낼까 상상하며 손을 덜덜 떨었다. 드디어 6시 반쯤 멀리서 민호가 동료들과 내려오는 게 보였다.
하지만 민호 옆에는 아마도 불륜 상대일지도 모르는 익숙지 않은 여성이 어깨를 살짝 스치는 듯한 거리로 서 있었다. 윤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가 윤경을 발견하더니 놀란 눈으로 멈췄다. 여성도 윤경을 힐끔 보며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는 당황하며 그 동료에게 내가 전화할게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혼자 로비 방향으로 다가왔다. 윤경은 남편을 붙잡고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고 아이는 어쩌라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눈물까지 글썽였지만 민호는 경계하듯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서 이러지 마. 회사 사람들도 있고. 윤경은 그래도 날아온 문자가 뭔지 다 봤잖아. 그 여자 지금 네 옆에 서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몰아붙였다. 민호가 손사래를 치며 이건 회사 후배야. 괜히 오해하지 마.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경은 이미 오해의 수준을 넘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혹여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치면 민호가 더 도망칠까봐 가슴이 터질 듯한 걸 억눌렀다. 민호는 너 곧 이혼하자며 나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생각 중이야. 더는 회사까지 찾아오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재빨리 건물 밖으로 사라졌다. 윤경은 수많은 회사 직원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꽂힌 느낌에 굴욕감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민호가 곧 이혼하자라는 말을 제대로 꺼내자 윤경은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았다. 정말 이혼? 이걸로 모든 게 끝난다면 내 아이는 어떡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윤경은 가슴이 텅 빈 듯했고 머릿속이 시끄럽게 복잡했다. 동시에 남편이 저렇게 대놓고 나오는데 더 이상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밤 윤경은 옷장에 걸린 남편의 셔츠며 정장 바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거 다 버려버릴까 라는 과격한 충동이 일었다. 결국 신경질적으로 몇 벌을 쓰레기 봉투에 구겨 넣었다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번쩍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옷들을 원위치에 돌려놨다. 아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묻는데 윤경은 꾹 참으며 아니야 엄마 괜찮아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난 괜찮지 않아를 외치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가 뜻밖의 집에 들렀다. 새벽이 아닌 저녁 9시쯤 아이가 깨어있는 상태였다. 윤경은 순간 다시 마음을 바꾼 건가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민호는 내 서류랑 옷 좀 챙길 게 있어서 라며 방에 들어갔다. 윤경이 따라가 지금도 그 여자랑 만나는 거야 라고 묻자 민호는 답도 않고 본인 짐을 쑤셔 넣었다. 아이 은지가 아빠 하며 다가가자 민호는 잠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내 아빠 곧 갈 거야 라고 했다. 윤경은 은지가 얼마나 아빠 찾았는데 이렇게 와서 1시간도 안 있고 갈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민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쩌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온 민호에게 윤경이 그래 이혼하자면서 그럼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다. 민호가 짜증스럽게 글쎄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내가 아이 키울 능력이나 돼 라고 내뱉었다. 윤경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네가 이런 말까지 해. 당신이 불륜 저질러 놓고. 민호는 내가 불륜이든 뭐든 넌 지금 경제력도 없고 도대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어? 하고 냉소했다. 윤경의 분노가 극한으로 치솟았다. 그래서? 네가 아이 데리고 살겠다고. 그건 더 말도 안 되잖아. 민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아니, 나도 지금 여유 없고 아마 그 여자도 아이 안 좋아할걸. 그냥 너 혼자 해결하라고. 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뱉었다. 윤경은 치가 떨렸다. 아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도저히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격과 분노가 섞였다. 민호는 아무튼 나갈게라며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윤경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남편이 아이 너 혼자 키울 능력 있냐라고 무심히 던진 말을 곱씹을수록 억장이 무너졌다. 동시에 이 인간과는 진짜 끝이구나라고 다짐했다. 윤경이 마침내 친정 부모에게 민호가 집을 나갔고 불륜 상대가 있다. 이혼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고 털어놓았다. 엄마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듯 통곡했고 아버지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그 인간 그냥 고소라도 해버려야 한다고 호통쳤다. 윤경도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법정에 세우고 싶었지만 너무 지쳐버렸다. 친정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양육비랑 위자료 받아내야지. 아이를 버리다니 말도 안 돼 라며 변호사를 알아봐줬다. 윤경은 변호사에게 기초 상담을 했는데 불륜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나 남편 측이 재산이 많지 않고 수입도 제대로 밝혀내기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큰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거라 했다. 그래도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윤경은 혹시 시댁이 알면 남편을 나무라고 화해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남편이 시댁 쪽엔 이미 우리 갈라서기로 했고 윤경이랑 안 맞아라는 식으로 떠벌린 모양이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우리도 민호가 워낙 힘들다 하니 부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소극적으로 나왔다. 윤경이 일부러 연락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둘이 잘 상의해봐. 우리도 뭐라 하기가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혼 절차로 가닥이 잡히자 윤경은 한동안 정신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졌다. 밤이면 잠을 못 이루고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넘기는 날이 많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그냥 멍하게 시간을 보냈다. 자꾸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민호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막막하고 아이는 아빠 없이 자랄 텐데 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윤경은 회사에 복직 의사를 물어보려 했으나 아이가 아직 어리고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풀타임 복귀는 쉽지 않았다. 결국 회사 인사팀은 시기가 맞지 않으면 복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윤경은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다.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자더니 난 직장도 복귀 못할 지경이네. 남편은 도대체 날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건가? 친정엄마의 오래된 지인 중에 박 실장이라는 분이 있었다. 공인중개사 겸 생활 법률에 밝은 사람이었는데 윤경 엄마가 딸 사정을 털어놓자 박 실장이 그래, 내게 맡겨봐. 이혼 얘기가 나왔으면 양육비든 위자료든 깔끔히 정리해야지.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라고 조언했다. 윤경은 처음에 모르는 분에게까지 내 가정사를 공개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등 떠밀리듯 만나게 됐다. 박 실장은 불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강조했다. 메신저 캡처, 남편이 불륜 인정한 녹취 등 나중에 법적 분쟁 시 큰 힘이 된다라고 했다. 윤경은 이미 메시지 캡처를 어느 정도 해뒀고 남편이 미안하다. 그 여자와 만난 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던 녹음 파일도 남아 있었다. 박 실장은 이거면 충분히 남편에게 불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윤경 씨가 적극 싸울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물었다. 윤경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남편이 양육비라도 성실히 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위자료도 욕심낼 수 있지만 남편이 재산이 많지 않고 불륜녀와 돈을 쓸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큰 돈을 받을 건 아니었다. 윤경은 그래도 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겠다. 이대로 당하지만은 않겠어라고 마음먹었다. 윤경이 그 유명한 이혼 서류를 민호에게 들이밀 때 사실 작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서류를 보자마자 피식 웃으며 결국 이렇게 되는군. 좋아, 나도 미련 없어라고 했다. 윤경은 끝내 울었다. 이렇게 날 떠나면서 조금의 죄책감도 없어 라고 하자 민호는 내가 잘못했고 나도 네가 고생할 줄 아는데 우린 애초에 맞지 않았던 거야. 미안해 라고 무심히 답했다. 윤경은 당신이 날 배신해놓고 이게 다 애초에 안 맞았다로 끝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민호는 서류에 대충 사인하고 양육비는 조금씩 보내줄게. 나도 요즘 돈 사정이 안 좋다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다. 윤경은 그 뒷모습이 너무 야속하고 더럽게 느껴져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남편이었나. 만감이 교차했다. 아이는 엄마 울음소리를 듣고 거실에 나왔고 윤경은 최대한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은지야 괜찮아. 엄마 좀 속상해서 그래라고 수습했다. 아이가 엄마 뺨을 만지며 엄마 아파? 라고 하자 윤경은 가슴이 아릿하게 저릿했다. 아이는 무슨 죄인가. 이런 막장 같은 결혼 생활을 겪게 하다니. 며칠 후 윤경은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해 이혼 서류를 공식 접수했다. 남편 민호도 별다른 반대 없이 도장 찍었고 사실상 협의 이혼이 기정사실이 됐다. 양육비 금액이나 위자료는 간단히 문서화했지만 민호가 제대로 지킬지는 미지수였다. 윤경도 그걸 알면서도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형식상이라도 문구를 넣었다. 서류 제출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윤경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래도 6년간 살아온 가정이 이렇게 한 장짜리 서류로 무너지는 게 너무 허망했다. 친정엄마가 옆에서 괜찮아. 너 아직 젊고 아이랑 새 출발하면 돼. 라며 위로해도
윤경은 고개를 떨군 채 엄마, 나이도 30 넘었고 아이도 있고 나 진짜 괜찮을 수 있을까? 라고 불안해했다. 엄마도 코끝이 시큰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윤경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이혼이 확정된 이상 민호는 더 이상 법적으로도 남편이 아니다. 가족이라 부르기 어렵다. 그 사람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국 불륜 상대와 새 인생을 꾸리려는 건가? 윤경은 지난날의 행복했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끝인가?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윤경은 절망 속에서 바닥을 쳤다. 그러나 이런 절망이 새로운 길을 찾는 동력이 될 줄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윤경은 그저 어둠뿐이라고 여겼다. 윤경은 오전 일찍 딸 은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친정엄마와 함께 법원으로 갔다. 서류에는 남편도 이미 서명 날인을 마친 상태라 사실상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는 절차만 남았다. 법원 건물에서 나오며 윤경은 스산한 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말로 이제 내가 이혼녀가 되는 건가 하는 실감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친정엄마가 우리 은지 보러 빨리 가자. 여기 있어봤자 기분만 더 안 좋다고 했지만 윤경은 한참 계단에 멍하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결국 이렇게 됐네. 엄마. 엄마가 얘야, 남편이 바람나서 이런 상황이니 네 잘못 아니야. 너무 자책 말고 아이만 생각하면 돼. 라고 다독였지만 윤경은 울음을 삼켰다. 아이만 생각해라는 말이 쉬워 보여도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을까? 집안도 빚도 아르바이트뿐인 수입도 막막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윤경은 집에 돌아와 딸 은지를 재우고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남편은 이미 집을 떠난 지 2주 가까이 됐고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이 지냈다. 불륜녀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따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경에게 전혀 연락도 없다. 아이 양육비 얘기도 깜깜무소식이다. 윤경은 이렇게까지 날 내팽개치네. 아이한테도 무심하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시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 이젠 차라리 이렇게 깔끔한 게 낫지. 다시 돌아와봤자 고통만 더 컸을 테니 라는 체념 섞인 안도감도 들었다. 오락가락한 심정이 윤경을 괴롭혔다. 문득 윤경은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가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마주쳤다. 거기에선 아빠가 아이를 안고 애교를 부리는 장면이 나왔다. 윤경은 가슴이 아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평온한 가정을 꿈꿨는데 난 이제 자유로워진 건가 라고 씁쓸한 혼잣말을 했다. 자유라는 단어가 달콤해 보이지만 현실은 아이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전면적으로 덮쳐온다. 윤경은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경제적으로 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 절반을 받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육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계속 빼서 써야 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복직이 어렵다고 통보했기에 당장 정규직 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프면 연락이 와 윤경은 알바를 뛰다 중간에 뛰쳐나가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한 달 뒤 윤경의 계좌는 점점 바닥을 보였다. 은지가 갑자기 열이 나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다. 윤경은 밤새 병원 간이 침대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며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내가 미쳤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현실이고 피할 수 없구나라고 눈물을 떨궜다. 결국 윤경은 심각한 우울 증세가 찾아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조차 쉬기 싫을 만큼 무기력함이 몰려왔다. 아이 우유와 식사를 챙기려 하면 머리가 띵해지고 손이 떨렸다. 가끔은 내가 이 삶을 버틸 수 있을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어두운 생각이 스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가 울며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윤경은 가까스로 정신을 다잡았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는 어떻게 해? 라는 의무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윤경이 점점 기력이 쇠해지자 친정엄마가 다시 한번 달려왔다. 얘야, 이렇게 초췌해진 채 아이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 인간은 불륜 저질러 놓고 네 걱정은 안 하고 있잖아. 넌 더 이상 울면서 살면 안 돼. 이혼이 확정이라면 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지. 윤경은 처음엔 귀담아 듣지 못했지만 엄마가 식사나 청소를 대신 해주며 내가 이러는 것도 오래 못 해준다. 너 빨리 살아갈 방도를 만들어라고 독려했다. 어느 날 엄마가 윤경아, 너 회사를 다닐 순 없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알아봐. 뭔가 소소한 장사를 해본다든지
세상이 변해서 온라인 창업도 하던데. 라고 제안했다. 윤경은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아는 게 없어. 게다가 아이 돌보다가 어떡해. 라고 주저했다. 동네 어린이집에서 친해진 몇몇 엄마들도 윤경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남편들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지만 적어도 바람은 피우지 않아. 내 남편 정말 나쁘다라며 함께 분개했다. 동시에 아가씨 때 무역회사 근무했다며? 그럼 언어 좀 되잖아. 해외 직구 대행 같은 거 해보면 어때? 라며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다. 윤경은 이웃 유가맘의 말을 듣고 설마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절망 속에서 뭔가를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다. 나도 대학 때 제2외국어 좀 했고 회사에서도 해외 이메일 처리한 적 있으니까 혹시나 할 수도 있겠다. 마음 한구석이 살짝 움직였다. 윤경은 아이 잠든 밤 휴대폰으로 해외 온라인몰을 둘러봤다. 영어로 된 페이지를 천천히 번역하며 육아용품 중에서 한국에선 잘 못 본 물건이 있나 살폈다. 아이 양말 세트, 포켓 장난감, 귀여운 헤어핀 등을 보며 이런 걸 직구 대행으로 팔면 누군가 사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전혀 감이 안 왔지만 이웃 맘들과 이야기를 하며 이거 예쁘다, 나도 사고 싶다는 반응을 얻었을 때 뭔가 가능성을 느꼈다. 윤경은 그렇게 작게나마 소량만 주문해봤다. 해외 배송이라 2, 3주 걸렸지만 막상 도착한 물건들을 사진 찍어 SNS에 판매합니다라고 올리니 소소한 문의가 들어왔다. 얼마예요? 배송은 어떻게 해주나요? 그런 질문을 보며 윤경은 가슴이 뛰었다. 아, 이게 작은 장사라는 거구나. 내가 뭘 해볼 수 있겠네. 누군가 아이 양말 2세트를 구매하겠다고 했다. 윤경은 그 물건을 예쁘게 포장하고 정성스러운 메모를 작성해 택배로 보냈다. 판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윤경은 내가 직접 벌어들인 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다. 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윤경은 엄마가 작은 물건을 팔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며 미소 지었다. 차근차근 이걸 키워가면 언젠가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이 마음에 싹 텄다. 한편 전 남편이 불륜녀와 본격적으로 동거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윤경은 주변 지인을 통해 민호가 이혼을 거의 확정지었다고 그 여자랑 같이 식당 차리려 한다더라. 요즘 자영업 한다며 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윤경은 가슴이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관심 두고 싶지 않았다. 자유롭게 마음껏 살라지. 이제 남남이니. 그럼에도 윤경은 때때로 자다가 악몽을 꾼다. 결혼 생활 중 겪었던 배신감을 떠올리며 악몽 속에서 민호와 불륜녀가 키득거리며 윤경은 바보야라 비웃는 장면이 펼쳐지곤 했다. 윤경이 소스라치게 깨면 밤이었고 아이는 곁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윤경은 이불 속에서 아이를 껴안으며 그래, 난 힘들지만 언젠가 너와 잘 살아 보이겠다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결혼 6년간은 그래도 명절이면 윤경과 민호가 나름대로 상차려 간단히 지내거나 양가 부모를 번갈아 방문했었다. 하지만 이혼이 확정된 뒤 맞는 첫 명절은 윤경에게 잔인했다. 남편이 떠난 집에서 아이와 단둘이 대문 밖은 축제 분위기인데 윤경은 완전히 소외된 기분이었다. 친정에도 갈 수 있지만 거기서도 부모와 함께 울게 될 것 같아서 내키지 않았다. 결국 윤경은 작게 꼬마전 몇 장 붙이고 가래떡만 사다가 떡국을 끓였다. 은지가 엄마, 우리 아빠는 명절인데 안 와? 라고 물었지만 윤경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 사람은 아마 불륜녀와 새 출발 명절을 보내겠지 생각하자 한없이 씁쓸했다. 아이를 안고 눈물을 훔쳤다. 명절 당일 밤 윤경은 텔레비전에서 흥겨운 명절 특집 예능이 나오는 걸 보다가 리모컨을 꺼버렸다. 마음이 소용돌이쳤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혼자서도 명절을 보냈다는 것에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도 있었다. 계속 힘들어할 수만은 없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생활을 버티고 나아가야 해. 윤경은 더 이상 울기만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윤경은 명절 이후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온라인 판매의 시간을 더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육아맘들과도 이야기해보니 해외 직구 대행이나 도매처 연결로 수익을 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 윤경은 자신이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간단한 영어 이메일 정도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다. 각종 육아맘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딸을 둔 엄마인데 해외에서 이런 예쁜 유아용품,
생활 소품들을 소량으로 가져와 판매해볼까 해요라고 글을 올렸더니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았다. 사람들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가격대는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윤경은 답댓글 달며 이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있구나라는 확신을 키웠다. 집이 협소하니 물건을 어디에 쌓아둘지가 문제였다. 윤경은 처음엔 거실 구석에 택배 박스를 쌓아뒀지만 아이가 위험하게 건드릴까봐 걱정됐다. 그래서 집 근처의 조그만 1에서 2평짜리 창고 겸 사무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물론 임대 비용이 또 들어서 부담이었지만 매출만 조금 안정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경은 그래, 조금씩 규모를 키워보자. 남편 없이도 내가 아이랑 살아갈 방도를 만들어야 해라고 다짐했다. 동네에서 들려오는 얘기로 박민호가 불륜녀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열 계획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대출을 끼고 오피스텔에 동거하면서 레스토랑 경영을 해보겠다고 제3자 투자도 받는 모양이라는 것이다. 윤경은 그 소식을 흘려들으려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저 사람이 진짜로 잘 살면 어떡하지? 라는 무의식적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러나 곧이어 그 레스토랑이 입지 선정이나 메뉴 구성에서 삐걱대고 불륜녀와 박민호가 갈등 중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윤경은 내가 굳이 알 필요도 없지라고 자위하면서도 역시 둘이 그렇게 성공하긴 어려울 거야라는 씁쓸한 기대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 민호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한 달에 몇만 원조차 보내지 않았다. 윤경이 메시지로 아이 병원비가 급하다라고 알려도 민호는 나도 지금 사업 준비로 돈이 빠듯해라며 외면. 윤경은 법적으로 고소해버릴까 고민했지만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진짜 힘들어지면 내가 다시 고민해야지라고 눈물을 머금고 참았다. 온라인 마켓을 본격화한 윤경은 1, 2개월 사이에 주문량이 상당히 늘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품질 좋은 해외 아기용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직구해주는 사장님으로 알려졌고 김윤경의 친절한 응대가 큰 호평을 받았다. 택배를 보내며 직접 손편지를 써넣는 등 세심한 정성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매출이 서서히 올라가니 윤경은 이번 달은 월세와 아이 교육비는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겠는데 라는 기쁨을 느꼈다. 과거에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신감이 붙었다. 아이를 위해 예쁜 옷 한 벌을 사주고 어린이집에서 우리 엄마가 온라인 쇼핑몰 해요 라고 은지가 자랑할 때 윤경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김윤경의 소규모 해외 직구 대행은 초반엔 개인 SNS와 육아맘 커뮤니티에만 올리는 형식이었지만 반응이 의외로 좋아 점차 주문이 늘었다. 이제 윤경은 아예 쇼핑몰 이름을 붙이고 브랜드처럼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윤경마켓. 로고는 서툴지만 지인 중 디자이너가 싸게 도와줘서 심플하게 만들었다. 윤경은 이제 네이버 카페를 하나 개설해 제품 관련 공지와 후기 게시판을 운영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로도 신상품 언박싱을 보여주는데 육아맘들이 방송 보면서 수다 떨 수 있어 좋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경은 방송에서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이건 정말 제가 써보니 너무 편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떨렸다. 카메라 앞이 어색하기도 하고 남편과의 이혼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경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난 여기서 성공해야 해 라는 의지로 계속 웃었다. 매출이 점진적으로 오르자 주변에서는 윤경아 너 진짜 사업가 다 됐다라고 응원했다. 아이는 우리 엄마 인스타 라이브 해 라고 자랑했다. 윤경은 속으로 이 정도 벌이라면 월세와 생활비는 문제없을 것 같아. 이제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한편 박민호는 불륜녀와 동거하면서 지인 몇 명에게 투자금을 조금씩 받아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임대료가 높은 상권에 무리하게 뛰어들었고 컨셉도 애매했다. 가정식, 파스타, 카페를 한꺼번에 한다고 홍보하지만 애매모호한 메뉴 구성이 문제였다. 불륜녀는 우리가 같이 즐기며 일하면 손님도 행복해할 거야 라고 낙관했지만 실제 운영해보니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민호는 원래 식당 경험이 없고 불륜녀도 직장 생활밖에 몰라 음식 장사 초짜였다. 둘이 그래도 젊은 감각으로 SNS 홍보하면 돼라고 말했지만 정작 메뉴 맛을 잡지 못해 손님이 별로 없었다.
간헐적으로 유튜브 촬영 등 이벤트를 했으나 반응이 미미했다. 이들은 단순한 사내 연애를 벗어나 이제 사업 파트너로 지내야 하니 생각보다 트러블이 많았다. 불륜녀가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자 하라며 고가의 소품을 사들이면 민호는 돈이 없는데 왜 이런 데다 쓰냐고 화를 냈다. 또 투자자 중 한 명이 매출이 안 나오니 내가 넣은 자금을 회수해야겠다고 압박하자 민호와 불륜녀는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소문에 의하면 민호가 사채까지 알아본다는 말이 돈다. 윤경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주변인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으면 왠지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한때 내 남편이었는데 불륜녀랑 사업하며 힘들어하네. 그래도 자업자득이겠지라는 차가운 생각이 스쳤다. 윤경은 무심히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라고 중얼거렸다. 윤경은 갈수록 사업 감각이 생겼다. SNS 라이브에서 아이디어 굿즈를 소개하면 실시간 댓글로 헐 이거 너무 귀엽다. 저도 주문해요가 쇄도한다. 윤경은 한 번에 50에서 100개씩 공동구매를 받기도 시작했다. 공급업체와 미리 협상해 도매가를 낮추면 윤경 쪽도 마진이 꽤 생겼다. 이번 달 공동구매가 예상외로 대박이 터져 한 달치 매출이 과거 알바로 석 달 일해야 벌 금액만큼 나왔다. 윤경은 은지 재롱잔치 의상을 직접 사줄 여유가 생겨 기뻐했다. 주변 육아맘들이 우리 사장님 요즘 승승장구하네. 대박이야라고 칭찬하면 윤경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스스로 놀라웠다. 민호 없이도 내가 아이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현재 원룸은 물건 쌓을 곳이 부족해 창고처럼 어수선했다. 윤경은 욕조가 없는 작은 화장실도 불편했고 아이가 뛰놀기 좁아 더 큰 집을 알아보고자 했다. 아직 전세나 매매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월세가 조금 비싼 투룸 정도는 감당 가능할 것 같았다. 이 사실을 알면 민호가 네가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이사까지 해 라고 비아냥댈 수도 있겠지만 윤경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나 열심히 벌었어. 이제 누구 허락도 필요 없어. 윤경은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만난 엄마가 뭔가 흥분된 표정으로 어머 윤경 씨 알고 있어? 내 전 남편이 그 불륜녀랑 가게 차렸다며. 근데 엄청 싸우고 난리래라고 전해줬다. 자세한 얘기로 불륜녀가 혼자 메뉴 개발도 못하고 민호 씨도 운영 경험이 없고 결국 막 내분이 생겨서 손님도 떨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윤경은 나랑 아무 상관 없지라고 애써 외면했지만 속으론 아 과연 레스토랑이 잘 되긴 힘들었겠지. 이래서 바람나서 이혼한 남편이 한 방에 성공하기 쉽지 않아라고 묘한 통쾌함을 느꼈다. 주변 엄마가 결국 그 여자랑도 헤어질 거란 얘기가 있어. 라며 수군거릴 땐 윤경이 에이 글쎄요. 저는 신경 안 써요라며 웃어넘겼다. 그 무렵 민호가 가끔 윤경에게 카톡을 보내 아이는 요즘 잘 지내냐? 건강은 어떠냐라고 물어왔다. 양육비는 계속 주지 않으면서도 이런 안부를 건네는 걸 보면 뭔가 불안정한 듯했다. 윤경은 짧게 답만 해주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돈 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왜 묻냐. 네가 아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라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윤경은 아침 드라마처럼 감정 폭발하지 않고 차갑게 무시하는 길을 택했다. 윤경이 사업을 확장하던 중 한 해외 제조사와 협력해 아동용 컵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했다. 디자인이 귀엽고 BPA 프리 소재라고 홍보했는데 배송된 물건 중 일부에 흠집이 심하거나 플라스틱 냄새가 이상하다는 고객 불만이 터져나왔다. 윤경은 처음엔 가볍게 여겼으나 불과 며칠 만에 10건 이상의 클레임이 들어왔다. 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아이가 이 컵에 음료 담았더니 입술이 빨갛게 변했다 등등. 심각한 결함이 의심됐다. 윤경은 아연실색했다. 곧장 제조사 측에 항의했지만 상대는 원래 그런 사례는 없었고 QC는 통과됐다. 당신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객들은 환불 요구는 물론 혹시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냐. 이런 물건 파는 윤경마켓 믿을 수 있나 라며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윤경이 창업 이후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순간에 깎여나가는 느낌이었다. 게시판과 DM으로 항해 메시지가 쇄도하고 일부 고객들은 아기 건강 문제인데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겁박했다. 윤경은 밤낮 없이 사과글을 올리며 환불 절차를 안내했지만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물건을 이미 300에서 400개 이상 판매했으니 리콜에 드는 비용과 배송비, 보상비도 만만치 않다. 윤경은 극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매출이 급감하는 건 둘째치고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 무너질까 무서웠다. 나 혼자 하는 사업인데 이대로 폭망하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는 공포가 몰려왔다. 손이 덜덜 떨리고 다시 우울증 기운이 고개를 들었다. 윤경마켓을 주로 이용하던 육아 커뮤니티 일부가 컵 문제 해결 안 되면 불매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글을 올리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사장님이야 마음씨 좋은 분이지만 아이 건강 문제에 이토록 허술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경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까지 고객과의 신뢰가 유일한 자산이었는데 한 제품 문제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윤경은 새벽까지 카페와 SNS에 사과문을 작성하고 전체 환불 및 원인 규명 중이라는 공지를 올렸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이 이 업체가 수입하는 제품 다 믿기 힘들다며 비난 글을 퍼뜨렸다. 윤경은 1년 넘게 쌓아온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지나라며 눈물을 삼켰다. 이미 재고를 사전에 어느 정도 들여온 터라. 윤경이 환불과 배송비를 모두 부담하려면 자금이 크게 소진된다. 가뜩이나 많은 물량이 반품 요청으로 돌아오니 창고 안이 물건으로 넘쳐났고 윤경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대로면 빨리 큰 집으로 이사하려던 계획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정말 절망적이었다. 소문이 워낙 떠들썩해서인지 윤경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문제의 컵 리콜 사건을 박민호도 알게 되었다. 민호가 윤경에게 뜬금없이 연락해 네가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중이라면서? 컵 문제로 난리라며? 라고 비아냥거리듯 물어왔다. 윤경은 네가 나한테 전화할 자격이 있어? 라고 화를 냈지만 민호는 그래도 애 아빠인데 궁금해서 그랬어. 라며 능청스럽게 굴었다. 민호가 역시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나도 힘든데 너도 잘 안 되는 모양이네? 라고 웃는 듯한 말투를 보이자 윤경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양심껏 장사하는 사람이야. 네가 알 게 뭐야? 라고 소리 질렀다. 민호는 그래. 잘 해보시지. 라고 콧방귀만 뀌고 전화를 끊었다. 윤경은 이 상황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했다. 남편이 불륜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뒤 도망치듯 떠났고 자신은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키우며 작은 사업을 일궈왔는데 이제 단 한 번의 사고로 비웃음까지 당하니 자존심이 바닥을 쳤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이나. 조금 잘 되나 싶으면 또 이런 대형 위기가 닥치고. 그날 밤 윤경은 나도 이대로 망해버리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 라는 공포와 자책감에 휩싸였다. 아동용 컵 불량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문제가 터지고 윤경의 쇼핑몰은 곧바로 안전성 검증 부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다. 몇몇 고객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윤경마켓에 집단 항의했다. 윤경은 밤낮 없이 사과문을 작성하고 환불과 보상을 약속하며 진정시키려 했으나 이미 한 번 불신이 생긴 상황이라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다. 윤경은 불량 컵, 재고를 쌓아둘 장소조차 없어 임시로 친정집 창고를 빌렸다. 한 박스 한 박스가 죄처럼 느껴졌다. 내가 왜 이 제조사와 거래해버렸을까? 좀 더 꼼꼼히 검증했어야 했는데. 자책감이 심해졌다. 잠에서 깨어나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아이와 놀아주면서도 얼굴에 근심이 묻어났다. 이러다 정말 온라인 사업을 접어야 하나? 일부 고객 중에는 과장된 표현으로 윤경마켓을 사기꾼, 아이 건강을 해치는 업체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커뮤니티와 SNS에 글이 퍼지면서 다른 제품까지 불매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윤경은 해당 글에 댓글을 달며 해명했지만 해명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책임져라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솟았다. 이혼 과정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윤경. 지금 이 리콜 사태로 또다시 우울감이 재발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도시락을 챙길 힘도 없어 한참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아이가 엄마 밥 먹자 하며 손을 잡아당겨도 윤경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밤에는 콜센터처럼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고객 문의에 대응해야 했고 낮에는 반품 택배를 처리해야 했다. 아르바이트생 하나 뽑을 형편도 안 되어 윤경 혼자 짊어져야 했다. 2, 3일간 제때 씻지 못하고 허리를 펼 틈 없이 박스 작업만 하다 보면 몸 곳곳이 쑤셔왔다. 윤경이 점점 초췌해지자 아이 은지도 분위기를 느꼈다. 엄마, 나 어린이집에서 그림 대회 했어. 엄마는 왜 맨날 피곤해? 라고 물을 때면 윤경은 너무 미안해 울컥했다. 아, 미안해. 엄마가 좀 바빠서.
라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러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 어쩌나라는 공포가 또 밀려왔다. 아이마저 아빠 보고 싶어라고 중얼거렸다. 윤경은 아빠는 지금 바쁘대라며 또 거짓말. 사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깊었지만 아이에게 그걸 솔직히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엄마도 힘든데 아이에게까지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과거 친정엄마의 오래된 지인이었던 박 실장이 이혼 때 윤경을 도왔었다. 그가 이번에도 윤경 사정을 듣고 제품 리콜 문제가 심각하다고? 내 쪽에 지인이 변호사 자격도 있고 소비자 분쟁 관련 전문이다. 한번 상담해 보겠냐? 라고 제안했다. 윤경은 망설이다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전문 변호사와 연결됐다. 변호사는 사안을 검토한 후 이건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경 씨가 처음 검수했을 때 몰랐다고 해도 그쪽이 사양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수 있다. 계약서나 서류를 살펴보자라고 조언했다. 윤경은 계약서를 건네며 저도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이런 사태는 상상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는 위약금을 제조사에게 물릴 수 있는지 공동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동시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윤경은 불만 고객들과 소비자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컵에 대한 전액 환불, 추가 배송비 부담, 성분 검사를 통한 안전성 인증 등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 고객은 여전히 화가 나서 그런다고 끝나냐라고 따졌지만 변호사와 박 실장이 중재해 추가 의료비 지원도 일정 한도로 해주겠다. 이 이상은 사장님도 개인 사업자로서 감당이 안 된다고 설득했다. 물론 윤경에게 큰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했지만 혹시나 진심이 통한 고객들은 어쨌든 사장님이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고 한다니 믿어보자라고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윤경은 한시름 놓았다. 이게 끝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윤경이 고객 보상 환불로 써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 원래 사업 자금이 많지 않아 결국 새로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했다. 아이디어 굿즈가 잘 팔려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있었지만 한 번에 훅 빠져나가니 버겁다. 게다가 여전히 다른 상품들도 수입 재고 관리가 필요해 현금이 묶인다. 윤경은 난생 처음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며 서류 작성을 해야 했다. 커머스 초보에다 서류 작업에 익숙지 않던 그녀는 한밤중에 박 실장에게 메시지로 이럴 거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하소연했다. 박 실장은 아니 매출 기반이 있으니 더 할 수 있어. 한번 버텨봐. 너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신적 지지와 조언을 줬다. 애초에 윤경은 투룸으로 이사하려 했으나 대출금을 받아 리콜 보상에 쓸 형편이다 보니 이사를 포기해야 했다. 현재 원룸에서 계속 지내야만 하는 상황. 아이가 동화책을 읽으며 엄마, 우리 언제 넓은 집으로 이사가? 라고 묻자 윤경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곧 해낼 거야 라며 애써 웃었다. 꼭 다시 잘 일어나서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 윤경은 다시금 결심을 굳혔다. 한편 불륜녀와 함께 식당을 차렸던 박민호는 매출이 예상을 훨씬 밑돌아 적자에 시달렸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손님이 서너 팀에 불과해 재료비나 임대료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불륜녀 유나와 메뉴나 운영 방식 등 사사건건 충돌했다. 서로 내 아이디어가 엉터리라 망한 것. 당신이 손님 응대도 못하면서 왜 날 탓해? 라며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민호는 투자금을 구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고 유나는 나도 대출이 있는데 더는 못 버틴다며 결국 가게를 접자고 제안했다. 민호는 그 말에 발끈했다. 당신이랑 새 출발한다고 이혼까지 했는데 벌써 끝내자고. 유나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난 내 삶을 챙겨야 해. 라며 도리어 민호를 몰아붙였다. 처음에 투자금을 댄 사람 중 일부가 이게 전부 말아먹는 꼴 아니냐며 민호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다. 만약 제대로 정산이나 계약서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민호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었다. 민호는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렸다. 윤경이하고 그 난리를 치며 이혼까지 하고 이렇게 식당까지 말아먹으면 난 대체 뭔 꼴이냐. 이때 민호는 자신이 내몬 윤경을 떠올렸다. 혹시 윤경이 아직 날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라는 미련이 스쳤지만 이미 서로 등졌고 윤경도 홀로 아이 키우느라 바쁜데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리 없었다. 민호는 이 사실에 더욱 절망하며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제조사 측에서 처음엔 책임을 회피했지만 변호사와 박 실장의 압박으로 추가 협상을 하게 됐다. 소비자 안전 품질인 증기관을 통해 본격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제품 일부 로트의 불량 소재가 혼합되었으며 이는 제조사 측 과실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윤경이 검증을 소홀히 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조사에서 윤경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회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윤경은 한숨을 돌렸다. 물론 이미 떠난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파산 지경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이다. 앞으로 제품 선정에 더 주의하고 고객 신뢰를 천천히 회복해야 해. 윤경은 인스타그램 카페의 장문의 사과문과 함께 근본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조사와 합의가 진행 중이니 이미 환불 보상받으신 분들 외에 추가 문의도 언제든 받겠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한 검수를 약속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이 사태를 계기로 윤경마켓은 품질인증 절차를 강화해 더 안전하고 믿을 만한 제품만 다루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긴 고생 끝에 윤경은 눈물을 흘리며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글을 업로드했다. 이제 늪에서 빠져나왔으니 다시 올라가야 한다. 밤하늘을 보며 자신에게 힘내 라고 속삭였다. 리콜 문제를 수습하고 제조사와 합의금을 받아 어느 정도 비용을 메우게 되면서 윤경은 바로 새로운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윤경마켓은 앞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안전 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육아용품을 인증서와 함께 공개했다. 해외 협력사 중 신뢰 있는 곳에만 주문하고 샘플을 철저히 테스트한 뒤 판매하기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경이 직접 영문 메일로 업체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었다. 사장님이 몸소 발로 뛰며 인증을 받아오시네요. 대단하다라는 호평이 재점화됐다. 몇몇 충성 고객들은 사장님이 열심히 개선하려고 하니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응원을 남겼다. 어느 날 윤경은 아동용 가방과 패브릭 장난감을 공동구매 이벤트로 진행했는데 이번엔 완벽한 품질 검사 후 들여왔다. 베타 테스트 격으로 지인들에게 먼저 써보게 하고 만족도가 좋았다는 후기 영상까지 만들어 SNS에 올렸다. 결과적으로 큰 결함 없이 오히려 이거 너무 귀엽고 질도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수백 건의 주문이 단숨에 들어왔다. 불매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윤경마켓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윤경은 다시금 자신감을 얻었다. 아, 나 살아남을 수 있겠어. 민호 없이도 이 사업이 내 삶을 지탱해줄 수 있겠어. 한편 박민호의 레스토랑은 손님이 거의 없고 불륜녀와의 관계도 극도로 악화되어 사실상 파경에 이른다. 갈등이 폭발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불륜녀가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투자금도 못 돌려받고 당신이 책임져라며 떠나버린 것. 결국 민호 혼자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를 막아야 하는데 이미 자금이 고갈되었다. 민호가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내몰리자 그는 윤경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 나 좀 만나주면 안 돼?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나 너무 힘들어. 윤경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런 타이밍에 다시 찾아오는 건 뭔 신보지? 치가 떨렸지만 혹시 아이 문제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통화를 받았다. 민호는 전화로 울먹이며 불륜녀랑 완전히 끝났어. 그 사람 너무 무책임해. 나도 사업 망하고 빚만 남았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아이도 보고 싶어. 라며 애원했다. 윤경은 코웃음 쳤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이혼까지 시켜놓고 불륜으로 새 출발하더니 망하니까 다시? 민호가 그래도 우린 한때 가족이었잖아. 아이는 내 자식이잖아. 기회를 조금만. 라 하자 윤경은 몸서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서야 후회한다고 도대체 뭘 어쩌라고. 내 사업도 회복 조짐이고 아이와도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이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아. 윤경은 스스로 절대 흔들리지 말자라고 다짐했다. 윤경은 한 차례 큰 위기를 수습했고 재정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어가며 박 실장이 이제 택배 박스며 재고가 늘어날 텐데 집에서 감당하기 힘들겠지. 적당한 소규모 사무실을 구하자라고 제안했다. 윤경은 고민 끝에 어린이집 근처에 보증금 저렴한 오피스텔형 사무실을 알아봤다. 거기서 재고 관리와 포장 출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윤경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망설이다간 아무것도 못한다. 이미 한번 바닥을 쳤는데 더 내려갈 곳이 있나?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금을 지불하니 속이 쓰리긴 했으나 뭔가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는 느낌의 희망이 솟았다. 사무실이 생긴 뒤 윤경은 아이를 주말에 잠깐 데리고 와서 여기가 엄마 일하는 데야 라고 보여주었다. 아이가 엄마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네. 멋져 라고 환하게 웃는 걸 보니 윤경도 울컥했다. 그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지. 그 인간 없이도 아이와 충분히 웃을 수 있어. 윤경은 마음이 벅찼다. 난 이제 폭풍 같았던 리콜 사태도 넘겼고 남편 없이도 잘 버티고 있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릴 거야. 그녀가 지나온 고통을 떠올리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의지가 솟는다. 윤경은 한 번에 큰 위기를 이겨낸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했다. 이제 사업 기반은 다시 잡혔고 더 신중히 제품을 고르며 안전성을 챙길 것이며 윤경마켓 브랜드를 확대해 볼 계획도 짜고 있다. 주변 도움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박민호는 불륜녀와 함께 차린 레스토랑이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불륜녀는 이젠 못 해먹겠어. 나도 부모님이나 다른데 손 벌릴 힘 없어라며 가게를 떠나버렸다. 민호가 매일 술 기운에 우리 같이 시작했잖아. 이걸로 새 인생 꾸린다고 이혼까지 했잖아. 라고 울분을 토하지만 유나는 날 탓하지 마. 당신이 무능해서 이 사단 난 거야 라고 냉정히 대응했다. 결국 그들은 욕설까지 섞은 싸움을 벌여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다. 유나는 식당 지분 청산을 요구하고 민호는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며 서로 소송 위협까지 번졌다. 민호가 망연자실의 식당에 혼자 남아있는 날 손님은 하루 종일 한두 팀뿐. 전기 가스비도 연체되어 곧 단전 단수가 예고된다.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됐지라며 머리를 부여잡아도 해결책이 없다. 윤경이 사무실에서 밤늦게 포장을 하던 어느 날 문이 똑똑 두드려졌다. 평소 아르바이트생은 이미 퇴근했고 밤 10시 넘어 방문객은 이례적이었다. 윤경은 누구세요? 하며 문을 열었는데 바로 박민호가 서 있었다. 이혼 후 한동안 보지 않았던 민호가 수척하고 초췌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윤경은 깜짝 놀라 문을 곧장 닫으려 했지만 민호가 잠깐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며 애원했다. 윤경은 화가 치밀었지만 건물 복도에서 고함치면 주위 사무실에 피해가 갈까봐 일단 그를 안으로 들였다. 민호는 들어오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 망했어. 식당도 접었고 빚이 많아 도와줄 사람도 없어. 솔직히 너밖에 생각 안 나. 윤경은 황당해. 내가 왜? 라고 쏘아붙였다. 민호는 마치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무릎 꿇고 윤경아, 미안해. 나도 정신 없어서 그땐.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날 사기로 고소하려 해. 당장 변제할 돈이 필요해.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라고 애원했다. 윤경은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이 양육비 한 번 안 주고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니. 민호는 내가 불륜녀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라고까지 말하며 윤경의 손을 붙잡으려 한다. 윤경은 역겨움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내 사업 돈을 뜯어가려 하나. 아이에게도 책임지지 않던 인간이 이제 와서 사랑을 우는 차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에 몸이 떨렸다. 그러나 윤경은 최대한 냉정하게 대응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뭔데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와. 나랑 이혼할 때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젠 내가 성공하니까 돈 좀 나올 줄 알고 찾아온 거야. 민호는 고개 숙여 우울하게 그래, 나 쓰레기지. 하지만 우리 아이 생각해봐. 내가 망하면 아이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라고 늘어났다. 윤경은 비웃으며 정말 웃기네. 아이에게 관심 하나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를 방패로 써? 라고 비판했다. 민호가 더 구차히 변명하려 하자 윤경은 단호히 말했다.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 내가 흔들릴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난 충분히 힘들었고 이제 다시 일어섰어. 더 이상 당신에게 이용당하지 않아. 민호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제발 정말 잘못했어. 나도 여기저기 연락해봤는데 다들 거절이야. 네가 그래도 날 한때 사랑했잖아. 다시 시작 못할까? 윤경은 1초도 고민 안 하고 아니, 난 더 이상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랑? 그런 감정은 오래전에 죽었어. 라고 잘라 말했다. 민호가 그래, 내가 불륜 저질렀어도 결국 너는 아내로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라고 엉뚱한 말을 내뱉자 윤경은 치가 떨려 참을 수 없었다. 소리치듯 말했다.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아이 엄마를 배신하고 불륜녀와 편하게 지내다 망하니까 돌아와?
그걸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해? 꿈깨.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너 정말 냉정해졌네.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고 중얼거렸고 윤경은 그래, 나도 배우고 성장했어. 당신 없이도 잘 살 길을 찾았거든. 이라고 쏘아붙였다. 결국 민호가 어찌할 도리가 없이 바닥에 앉아 있다가 고개 숙이고 내가 바보였네. 라며 식은 웃음을 지었다. 윤경은 문을 열고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이도 이젠 네가 볼 자격 없어. 혹시나 찾아온다면 신고할 거야? 라고 엄포를 뒀다. 민호는 힘겹게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경은 머릿속으로 이게 내가 바라던 결말일까. 그래도 정말 후련한 느낌이 드네. 이런 게 인과응보겠지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그렇게 울고불며 매달리던 자신과 달리 이번에는 상대가 울고불며 매달리는 꼴이 됐다. 이 사실이 통쾌하게 느껴졌고 동시에 지난 상처가 조금 씻겨나가는 듯했다. 윤경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만든 길을 더욱 키워야지라는 의지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직원을 뽑아 팀을 만들었다. 상품 기획, 검수, 포장, 고객 응대 등을 전문화해 한 달 새 생산성 매출이 크게 향상된다. 유감함 공동구매와 SNS 채널이 주된 판로였지만 이번엔 공식 홈페이지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비용이 무서웠으나 리콜 사태도 극복한 윤경은 이제 투자 없인 성장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 실장이나 변호사 등의 연결로 저금리 대출도 약간 더 받았고 외주 디자이너를 고용해 홈페이지를 짜기 시작했다. 콘셉트는 안전하고 행복한 육아를 돕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윤경이 직접 페이지 문구를 쓰고 아이디어 제품 사진도 찍었다. 윤경은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육아박람회에 부스를 낸다. 부스를 꾸며놓고 인기 상품을 전시하며 할인 이벤트를 열었다. 윤경마켓, 이름으로는 첫 오프라인 전시 참여였다. 반응이 뜨거워 주말에만 수백 명의 부모가 몰려왔다. 윤경은 미소를 머금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 일을 이토록 사랑하게 될 줄 몰랐는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네라고 뭉클했다. 윤경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남편 민호는 식당도 완전히 정리했다. 임대료, 재료비, 투자자에게 줘야 할 원금 등이 남아 깔끔히 청산하지 못해 빚더미에 올랐다. 사방에서 돈 내놔 하는 연락이 쏟아지니 민호가 지인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신세가 됐다는 전언이다. 본인도 몸이 아프다며 병원비도 없어 곡소리를 내고 있다. 시댁도 내가 불륜 저질러 집안 망신, 우린 책임 못 진다며 손을 떼었다. 민호는 호소해봤자 우리도 여력이 없다는 답만 듣는다. 친척들도 이미 민호가 바람 피우고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어 거리를 두었다. 민호는 사실상 갈 곳이 없고 법적 압박에 시달리며 한 달, 두 달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민호는 정신이 곤두박질쳐 밤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사 먹고 술을 마시며 종종 벤치에서 잠이 드는 신세가 됐다. 어떤 날은 새벽에 문득 윤경이라도 한 번 더 찾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젠 윤경이 전혀 받아주지 않을 거란다. 그 생각에 더 고통스러워진다. 윤경마켓이 육아박람회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온라인 공동구매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매출이 월 단위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월 몇백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몇천만 원대로 뛰었다. 물론 순이익과 재투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윤경에게 남는 금액도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가했다. 윤경은 드디어 괜찮은 오피스텔로 이사 가기로 결정한다. 이번엔 아이방도 따로 있는 구조다. 은지에게 이제 넓은 집에서 살자라고 말하자 아이가 두 팔 벌려 엄마 최고라고 외친다. 윤경은 웃으며 정말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라고 뭉클해한다. 이삿날 박 실장과 다른 지인들이 도와 이사를 끝냈고 윤경이 아이와 그 새집 거실에 앉아 간단히 컵라면을 나눠 먹는다. 아이가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큰 TV도 놓고 쿠키도 같이 굽자라고 설레어 말하자 윤경은 응, 뭐든 하자. 엄마가 열심히 벌어왔잖아라며 환하게 웃는다. 그 순간 윤경은 문득 내가 이렇듯 아이와 웃을 수 있는 건 지난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삿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 윤경의 사무실에 다시 민호가 나타난다. 이번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윤경은 문 밖에서 주정하는 소리를 듣고 아찔해졌다. 도대체 이 사람 언제까지 내 주변을 맴돌 텐가. 그냥 경찰을 부를까 고민했지만 민호가 큰 소리로 나 좀 살려줘라고 울부짖는 통에
다른 사무실 사람들이 구경할까봐 일단 문을 열었다. 민호는 헝클어진 머리, 잔뜩 부은 얼굴로 거의 노숙자 모습이었다. 윤경아, 돈 좀. 진짜 그깟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소송에 벌금에 아휴. 라고 통곡했다. 윤경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이를 위해서도 줄 수 없어. 넌 처음부터 우리에게 상처만 준 사람이잖아. 민호가 엉엉 울며 나 그래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 너 이렇게 성공했으니 돈 좀 여유 있지 않나. 그냥 1,000,000원이라도 라고 애걸한다. 윤경은 폭발 직전이었으나 최대한 냉철하게 1,000,000원? 너 애비 자격도 없는 주제에 뭘 내게 요구해. 나 너 때문에 죽도록 힘들었어. 이젠 내가 어떻게 망하든 상관없어. 꺼져. 하고 단칼에 거절했다. 사무실 근처를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저 남자 행색이 왜 저래 라고 수군대자 민호가 더 초라해진 표정으로 윤경에게 부탁이야. 내가 이 꼴로는 더 살기 힘들어라고 중얼댄다. 윤경은 그게 다 네가 뿌린 씨앗이다. 나도 한 번 무너졌을 때 누가 날 도와줬나? 결국 내 힘으로 일어났다. 넌 이제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할 말이 없어라고 쏘아붙였다. 민호가 주저앉아 흐느끼다가 결국 딱히 할 말 없이 떠나간다. 윤경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보며 오히려 담담함을 느낀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네. 날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구나. 울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이제 시간은 조금 더 흘러 윤경이 새 집에 안착한 지 몇 달 후 윤경마켓은 공동구매와 자사 홈페이지 판매를 통해 월 매출 수천만 원대를 꾸준히 유지한다. 상반기를 마감해 보니 연매출 10억을 가볍게 넘어설 기세. 윤경은 어느 날 밤 회계 프로그램을 보며 진짜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다니 라고 감격한다. 물론 지출도 많아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적어도 남에게 손 벌릴 일은 없다. 아이 미래를 위해 적금도 부을 수 있게 됐다. 주말 오전 윤경이 새집 거실에서 아이와 쿠키를 굽는다. 아이가 밀가루를 손에 묻히며 까르르 웃으면 윤경은 행복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은지 예쁜 쿠키 만들어서 엄마한테도 주는 거야고 묻는다. 아이가 응, 엄마 최고라며 환하게 웃는다. 윤경은 삶이 이렇게 평온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의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하고 회상하면 지난날 힘들었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친다. 이 즈음 박민호가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떠돈다. 투자자들이 민호를 고소했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모양이다. 가게는 이미 폐업, 생활비조차 없어서 지인 집을 전전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불륜녀와도 완전히 등을 졌고 시댁에서도 등을 돌려 민호는 사실상 고립무원. 윤경은 그 뉴스를 전해 듣고 그냥 조용히 그럼 그렇지 라고 읊조린다.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본인이 만든 결과이니 본인이 책임져야지. 나랑 아이를 버리고 불륜녀 찾아갔을 때 이미 끝났어. 어쩌면 민호가 다시 윤경에게 금전적 요청을 할지 모르지만 윤경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이 역시 아빠 왜 안 와? 라는 말을 서서히 하지 않게 됐다. 윤경은 마음속에서 아이에게도 그가 아빠 노릇 한 적 없다며 아이의 미련을 두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윤경이 새 집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본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윤경은 조용히 중얼거린다. 남편의 불륜으로 시작된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 울고불며 자책하기도 했고 경제적 위기에 끌려다녔어. 하지만 결국 난 내 힘으로 회복했어. 리콜 사태도 넘었고 온라인 마켓도 자리를 잡았어. 이젠 아이와 나 둘만의 삶이 꽤 괜찮아졌지. 작은 미소가 윤경 입가에 맴돈다. 누가 나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걸어온 길이야. 과거 남편을 사랑했지만 배신당한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아픔 덕분에 강해졌다.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살아갈 힘을 길렀고 이제 통쾌한 복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립에 성공했다. 어딘가 길바닥을 떠도는 민호가 아마 후회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윤경은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연민하지도 않는다.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일 뿐. 윤경에겐 더 크고 넓은 세상이 열려 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감사해야 한다. 불륜으로 날 버린 남편. 한때는 그 배신감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이젠 깨달았어. 내 소중한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그리고 홀로서기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아이와 나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 덕분에 난 더 강해졌고
민호는 결국 자기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 이제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매일을 반짝이게 만들 것이다.